안녕하세요. 저는 5살, 4살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래 산 세월은 아니지만 요즘만큼 행복했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좋거든요. 두렵기만 했던 엄마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에게도 만족스럽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걱정 없이 살고 있어서 참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나름의 사연도 있고, 저희 남편과 아버지와 관련된 사연도 있고요. 오늘 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제 기운 받으셔서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라며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부자였습니다. 집에 돈이 엄청 많았냐고요? 아니요. 평범한 무슨, 심지어 좀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그럼 조상님이 남긴 땅이 많았냐고요? 아닙니다. 땅은 배부른 소리죠. 월세방 신세를 지며 살았으니까요. 그럼 어디 묶여둔 주식이나 금이나 골동품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일체 없었죠. 그럼 대체 뭐가 있어서 부자라는 소리를 하냐는 거냐면, 저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다른 게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좀 허무맹랑하죠. 하지만 정말로 저희 아버지는 유별난 딸바보셨습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저희 아버지 같은 딸바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저를 애지중지 키우신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연이 시작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두 분은 초등학교 동창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자주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는데, 초등학생 때 아버지는 학교에서 제일 예쁜 어머니를 졸졸 쫓아다녔다고 하셨습니다. 맨날 등굣길에 어머니 기다렸다가 가방 들어주고, 하굣길에 함께 문방구에 들려서 불량식품 사 먹으며 집에 가고, 어머니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고 다니셨답니다. 그때는 어머니를 좋아하셨다기보다는 너무 예쁘니까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크셨답니다. 어린 나이에 나오는 영웅 심리 같은 거였나 봐요. 그러다가 두 분은 같은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셨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미인이시거든요. 중학교 입학하고 학교에 엄청 예쁜 아이가 1학년으로 들어왔다며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 한번 보겠다고 다른 반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몰려들었다죠. 정작 어머니는 별 반응을 안 하셨답니다. 그런 어머니와 가장 친했던 아버지는 뭔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적이 많이 생겨서 불안하기도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답니다. 중학교 2학년 선배가 저희 어머니를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 행실이 바르지 않고 엄청 껄렁껄렁한 선배였답니다. 자신이 저희 어머니를 찜했다면서 소문을 내고 다니고 어머니가 불편할 정도로 관심을 표현했답니다. 저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점점 도가 지나쳤고 보다 못한 아버지가 나설 때가 된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버지가 말도 못하게 두들겨 맞으셨답니다. 2학년 형들 4명이 둘러싸서 네가 뭔데 나서냐며 엄청 뭐라고 했대요. 그날 아버지는 교복 바지에 구멍이 나고 교복이 온통 흙토성이가 될 정도로 처참하게 깨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본 어머니는 화가 엄청나셨죠. 그런데 그 중학교 선배들이 모르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3살 많은 제 이모가 계시는데 이모가 어릴 때부터 체격이 엄청 좋으셨습니다. 웬만한 남자 저리 가라였죠.
초등학생 때부터 유도랑 투포환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맞고 오자 화가 난 어머니가 이모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 동생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이모는 다음날 바로 같이 체육을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어머니네 학교로 출동을 하셨답니다. 상상만 해도 재밌지 않나요? 중학생한테 고등학생이 얼마나 큰 존재예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만든 중학교 선배들이 다 잘못했다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건드린다고 싹싹 빌었답니다. 그날 이후 학교에 소문이 쫙 퍼지는 바람에 더 이상 어머니께 다가오는 남학생은 없었고, 아버지만이 여전히 친한 남자 사람 친구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더랬죠. 고등학교는 두 분이서 다른 고등학교를 가셨답니다. 어머니는 여고, 아버지는 남녀공학을 가게 되셨대요. 아버지는 학교는 떨어졌지만 어머니가 여고에 가셨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다더라고요. 그때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주고 싶은 거라고. 친한 친구니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학교는 달랐지만 여전히 사이가 좋으셨던 두 분은 자주 만나고 같이 공부도 하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국문과를 가셨고 아버지는 취직을 하셨습니다. 대학생과 직장인, 많이 다른 삶이었지만 두 분의 우정은 여전하셨대요. 어머니가 동아리 모임이나 동기들과 술을 한잔 하는 날이면 아버지가 꼭 데리러 가거나 동네에서 어머니를 기다리셨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군대를 다녀오셨는데 전역하고 어머니를 보자마자 정말 갑자기 이제는 결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 앞 놀이터에서 고백을 하셨대요.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자고 하셨답니다. 진짜 황당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머니가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남편 만나고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셨을지 조금은 알 것도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결혼 약속을 하게 되신 두 분은 26살의 나이에 부부가 되셨고 두 분 사이에서 제가 태어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하셨기에 두 분 사이가 더욱 특별하고 애틋할 수밖에 없었죠.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저희 아버지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만 바라보는 아내 바보셨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어머니가 저를 가지고 입덧이 엄청 심하셨는데 아버지도 따라서 입덧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김치를 못 드시고 물만 먹어도 속이 울렁일 정도셨다면 말 다 한 거죠 뭐. 임신해서 볼록 나온 어머니 배가 정말 사랑스러웠다고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시던 어머니가 저를 낳던 중에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숨이 멈춘 어머니를 보고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이 떠나가라 오셨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참혹한 현실은 곧 살갗으로 다가오셨답니다. 저랑 단둘이 덩그러니 남게 된 아버지, 어디 도움을 받을 곳도 없으셨답니다. 제가 조부모님이 다 안 계시거든요. 친조부모님은 아버지 20살 때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는 어머니 고등학생 때, 외할머니는 저희 부모님 결혼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모는 그때 일본에서 살고 계셨고요. 아버지는 외동이셨습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아주 철저하게 아버지하고 저만 남은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막 태어났을 때 아버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도 반토막을 받으며 생활하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태어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저를 돌봐야 하잖아요. 아버지는 결국 사표를 쓰셨습니다. 무급으로라도 휴가를 내면 안 되겠냐 했는데 회사는 매정했대요. 아마 직원 하나 더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회사 입장에선 좋았을 겁니다. 태어나 처음 신생아를 안아본 아버지는 정말 어쩔 줄을 모르셨대요.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던 이모가 일주일간 속성으로 아버지께 신생아 돌보는 법을 알려주셨답니다. 이모가 그때 결혼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던 거였거든요. 일본에 있는 이모의 아이들 때문에 오래 있지는 못하고 일주일만 있다가 돌아간 거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고군분투하며 잠도 못 자가며 저를 돌보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소화기관이 많이 예민했나 봅니다. 분유를 자주 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분유를 이것저것 먹여봐도 잘 먹지를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도 안 찌고 잠도 잘 못 잤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젖동량을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정말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뭐라도 좀 먹여보겠다는 마음으로 얼굴에 철판 깔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동량을 하셨답니다. 돈도 없고 그냥 싹싹 빌어서 젖 좀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으셨답니다. 그러면서 욕도 많이 먹으셨다더라고요. 그래도 100일 지나니 분유를 좀 소화시켜서 한시름 놓으셨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이 문제였죠. 저랑 24시간을 붙어 있으셔야 하는 아버지가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셨습니다. 저를 안고 회사에 다닐 수는 없었으니까요. 고민하던 아버지는 일단 부딪혀보자는 심정으로 저를 안고 시내에 있는 모든 가게에 들어가셨답니다. 양말 공장에도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옷가게도 가보고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으셨대요. 저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 애쓰신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슈퍼마켓 사장님이 저희 사정을 딱하게 여기셨답니다. 그러더니 고민을 엄청 하시더래요. 마침 사람이 급하기는 한데 아기를 데리고 괜찮을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돌려보내자니 매정한 것 같고 그때 사모님이 나서서 애가 굶게 생겼는데 뭘 고민하냐며 다음날부터 나오게 하라고 하셨답니다. 마음씨 좋은 사장님과 사모님 덕에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였죠. 보통 남자 직원은 물건 옮기고 판매 촉진하는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계속해서 힘쓰는 일을 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업무를 맡게 되셨답니다. 때로는 저를 안고 때로는 저를 옆에 눕혀두고 열심히 계산을 하셨대요. 그럼 계산하던 손님들이 저를 보고 다 한마디씩 하셨다죠. 아이고, 쬐깐한 게 아빠 따라 나와서 잘도 기다려주네. 효녀네, 효녀야. 예쁘게도 생겼네. 애가 어려서 뭐 먹을 만한 것도 별로 없을 테고. 애기 아빠 쌍화탕이나 하나 먹어요. 자요. 애기 데리고 일하느라 힘들죠? 고생이 많아. 다 지나갈 거예요. 내가 자주 올게. 힘내요. 모두 아버지와 저를 응원해 주셨답니다. 저는 그 슈퍼마켓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슈퍼마켓에 손님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 덕에 매출이 올랐다며 저를 엄청 예뻐하셨답니다. 제가 5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그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4년 넘게 그 마트에서 살다시피 했던 저는 사장님, 사모님과도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워낙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저를 많이 예뻐하셔서 저도 두 분을 잘 따랐습니다.
두 분은 저와 아버지 끼니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뭐든 잘 먹어야 해요. 애도 잘 먹여야 하지만 부모도 잘 먹어야 해. 이거 오늘 들어온 배추인데 떨어지면서 좀 갈라져서 팔 수가 없어서 말이야. 가져가서 국도 끓여 먹고 지져서도 먹고 무쳐서도 먹어요. 요즘 배추가 맛있더라고. 이렇듯 야채며 유통기한 임박한 식재료들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버지는 식비를 많이 아낄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거 잘 먹고 커서인지 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저한테 과자도 챙겨주시고 사탕도 까서 주시곤 하셨습니다. 가끔 날 좋은 날은 놀이터 데리고 가주셔서 같이 놀기도 했고요. 그러다 제가 5살 때 유치원에 가게 되면서 아버지가 일자리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손가락 빨면서 살아서 겨우 살았던 거지. 슈퍼마켓에서 몇 시간 일하는 돈으로는 생활이 좀 어려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축은 꿈도 못 꾸셨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답니다. 제 유치원 시간이랑도 맞으면서 급여가 괜찮은 직장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시던 아버지는 페인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페인트도 팔고 철물 같은 것도 팔고 가끔 페인트 바르러 나가기도 하는 그런 종합 철물점 같은 곳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일을 하는 곳이라 다른 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찍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챙겨야 했기에 결정하게 된 일터셨답니다. 저는 아침에 1등으로 유치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출근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등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신나게 놀던 저는 4시에 친구들이 다 집에 가면 유치원 건물 위에 있는 미술 학원에 가서 미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5시에 아빠가 데리러 오셨죠. 페인트 냄새가 나고 잠바랑 바지 여기저기에 페인트가 묻어 있고 머리가 땀에 젖어 있는 아버지였지만 저는 마냥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셔서 항상 웃으셨거든요. 그 미소가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다리를 벌려 저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팔을 활짝 펼쳐서 저를 반겨주시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바로 가는 날도 있었고 가끔은 아버지가 일하셨던 슈퍼마켓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가서 오랜만에 사장님이랑 사모님 얼굴도 보고 장도 보고 아버지 손 꼭 잡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잠바만 벗어두시고 저녁밥을 차리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책을 읽었고요.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밥에 국 하나,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 2개인, 누군가한테는 조촐한 밥상일지 모르겠으나 아버지가 열심히 차려주신 그 밥상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밥을 먹고 목욕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제잘제잘 아버지한테 떠들던 그 기억이 참 특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오롯이 느껴지던 때였거든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유치원을 다녔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다르게 어머니가 없었던 저였지만 한 번도 기가 죽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고 왕자님 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애들이 어머니 자랑을 할 때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요리 엄청 잘한다? 맨날 맛있는 거 먹는다? 그래? 우리 아빠도 요리 엄청 잘하는데 너희 아빠는 요리 잘하셔? 우리 아빠는 요리 안 하는데. 친구들의 어머니만큼이나 멋있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게 그저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허전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가 사랑을 많이 주셨거든요.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학교에서 야자를 했습니다. 동네에 있던 여자 중학교에 배정받아서 들어갔는데 시험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학교였거든요. 영어 시험 보면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오고 수학은 50점 넘는 게 힘든 그런 학교였습니다. 야자실도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중학생이다 보니까 야자가 필수는 아니었고 신청한 애들만 야자실에서 야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욕심이 생겼습니다. 똑똑한 애들 보면서 나도 똑똑해지고 싶고 좋은 성적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유형은 다양했습니다. 대형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동네 속셈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과외도 받고 인터넷 강의로 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방과 후랑 미술 학원 말고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원은 뭔가 숙제도 많을 것 같고 성격이 안 맞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 하는 게 편했거든요. 그래서 야자 신청해서 야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맨날 학교로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데리러 오셨죠.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중학생이어도 애는 애잖아요. 친구들 아버지는 바쁘시고 어머니도 데리러 안 오신다며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마중이 참 반갑고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교문에서 기다리신다 생각하면 공부도 더 잘 되곤 했었죠. 중학생 때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되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뚜렷하게 설정을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일찍부터 시험 계획을 세우는 친구도 있었고, 원하는 대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걸 채우기 위해 봉사나 논술 같은 걸 배우는 친구도 있었고, 원하는 기술을 배우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냥 공부만 할 줄 알았지 뚜렷한 목표가 없었던 저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잘하는 게 뭘까? 뭐가 되고 싶을까 고민하다가 유치원 때부터 줄곧 해온 미술 쪽으로 전공을 세우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술 수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미술 선생님께서 미술 쪽으로 대학을 가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도 해주셨죠. 그때부터 다시 미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때 미술학원 다니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기가 죄송했습니다. 혼자서 학원을 알아봤는데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중학생 내내 학원 한번 다니지 않아서 세상 물정을 몰랐나 봅니다. 학원이 그렇게 비싼 곳인지 몰랐습니다. 또 미술하려면 이것저것 살 게 많다고 인터넷에서 보고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저찌 얘기를 꺼냈는데 아버지가 그때 엄청 속상해 하셨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우리 수연이 학원 보내줄 능력은 돼. 아빠가 설마 우리 수연이 학원도 못 보내줄까봐 혼자 고민한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우리 수연이 학원도 보내줄 수 있고 나중에 대학도 다 보내줄 거니까. 알겠지? 정말? 아빠 고마워. 내가 진짜 효도할게요. 그때부터 저는 미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버지가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중학생 때부터 도배일을 하셨습니다. 남들은 뭐 도배가 돈 많이 번다, 일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진짜 몸이 많이 상합니다. 먼지도 엄청 먹고요. 그쪽 일이 다 그렇잖아요. 하는 만큼 버는 거고 많이 하려면 그만큼 몸 많이 망가지고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그렇게까지 고생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악 물고 밥 먹을 시간 아끼고 자는 시간 아껴가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하셨습니다.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와주시고 새벽같이 출근하시면서 그 와중에 저를 위한 과일 도시락도 싸주시는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노력한 결과 저는 제가 원하던 홍익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나는 대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죠. 대학교 다닐 때는 과제도 너무 많고 작품 준비도 힘들어서 쾌한 몰골로 동기들이랑 좀비처럼 학교에 다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생긴 추억도 엄청 많고요. 그때 그렇게 좀비처럼 골골거리면서 고생했기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겠죠. 저는 일명 대기업의 디자인팀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꿈만 같았습니다. 이 기쁨을 가장 먼저 나눈 건 당연히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취업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면접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다크서클이 턱끝까지 내려오도록 잠도 안 자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분이셨기에 저의 합격 소식에 기쁨이 몇 배는 크셨나 봐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직장인의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긴장하고 실수하고 하다 보니 어느새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년생 티를 아주 조금 벗어나게 된 거였죠. 대기업이라 그런가? 제가 사람들을 잘 만난 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부당함을 느끼거나 크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고통 없는 창작은 없다고 일이 어려울 때는 있었지만 흔히들 말하는 상사의 갑질 같은 거나 거래처 갑질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점이 있었죠. 바로 출퇴근이었습니다. 지옥철을 타고 왕복 3시간 거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같은 서울인데도 지하철 2번 타고 버스 타고 그러면 1시간 반은 금방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사람들 틈에 껴서 오랜 시간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체구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저보다 머리 하나는 큰 사람들 틈에서 꽉 껴있으면 숨 쉬는 게 힘이 들 정도더라고요. 퇴근하는 게 무서울 정도로 출퇴근이 힘들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먼저 독립을 권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빠가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이라도 알아봐 줄까? 계속 그렇게 힘들게 회사를 어떻게 다녀? 가는 길에 체력 다 빼앗기겠네. 아니야, 나 괜찮아, 아빠. 사실 괜찮은 척 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랑 살았는데 집 나가서 혼자 살 자신이 없기도 했을 뿐더러 제가 나가면 아버지는 혼자 남으시잖아요. 저 하나 바라보고 사시는 분인데 제가 없으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꾸역꾸역 참으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일이 생기고 말았죠. 제가 지하철에서 기절을 한 겁니다. 순간 숨이 안 쉬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깨어나 보니까 역에서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잠시 기절을 한 거였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상의 끝에 독립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랑 같이 입사한 다른 팀 입사 동기도 집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말이 잘 통해서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나이도 동갑이었고요. 혼자 살기에 좀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잘 되었다 싶었고 동기한테 룸메이트 제안을 했습니다.
동기는 너무 좋다고 제 제안을 승낙했고, 그렇게 저는 아버지 품을 벗어나서 회사 근처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것도 허전하고 익숙하지 않은 집이 어색하기도 하고 친구와 함께 사는 게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때 동기가 많이 배려해주고 알려주었기에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동기는 대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방 쓰면서 한 달 동안 여행도 해봤다고 했고요.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익숙했던 친구였기에 저도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같이 사니까 엄청 친해지더라고요. 서로 고민도 나누고 화장품도 나누고 옷도 나누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자매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지냈죠. 그렇게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고 한 번은 우연히 룸메이트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룸메랑 같이 집에 가려고 했는데 룸메 남자친구가 회사 앞에 왔더라고요. 같이 저녁을 먹겠다고 하길래 먹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같이 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셋이 밥을 한 끼 먹게 되었습니다. 룸메도 그렇지만 룸메 남자친구도 참 성격이 좋더라고요. 시원시원하고 사교성이 좋았습니다. 제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남자친구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 대신 룸메가 대답을 했죠. 수연이 얘는 남자한테 관심 하나도 없어. 남자 만나는 걸 못 봤다니까. 대학생 때 한 달 CC했던 게 전부래. 룸메의 남자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그렇구나. 하긴 나도 친한 친구 중에 여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귄 모태솔로 있어. 잘생기고 직업도 좋은데 그쪽에 영 관심이 없는 모양이더라고. 뭔가 둘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수현 씨, 소개팅 할래요? 소개팅이라니. 그런 건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건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말이죠. 제 거절에 룸메 남자친구는 아쉬워했지만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룸메랑 많이 친해져서 일 쉬는 날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일요일 날 둘 다 늦지막히 일어나서 같이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룸메가 회사 근처에 맛있어 보이는 브런치 카페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집 근처니까 대충 모자 눌러 쓰고 둘이 룰루랄라 나갔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좋은 브런치를 배불리 먹고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나 남자친구가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왔다는데 얼굴만 보고 갈래? 전해줄 게 있대서. 그래, 그러자. 그런데 룸메 남자친구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봐도 멋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생겼더라고요. 그때 룸메 남자친구랑 그 남자랑 카페에 있었는데 카페에 있던 여자 손님들이 그 남자를 보고 수군거릴 정도로 외모가 훌륭했습니다. 룸메는 자연스럽게 한 자리 차지해서 앉았고 저도 어정쩡하게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거기서 커피 한 잔을 시켜서 먹게 되었죠. 1시간 정도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룸메랑 룸메 남자친구가 영화를 보러 가자는 게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있던 넷이서 말이죠. 낯선 사람이랑 영화를 보는 게 껄끄러웠지만 제가 너무 보고 싶어 하던 영화였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자고 했고 저는 그렇게 낯선 남자 옆자리에서 영화를 보게 되었죠. 하필 슬픈 영화를 봤는데 제가 영화 보고 참 잘 울거든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조용히 휴지를 챙겨주더라고요. 그 밖에도 팔걸이 부분에 음료 놓는 자리를 저한테 쓰라고 양보하고 2시간 내내 음료를 손에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영화관 갈 때 슬쩍 차도 쪽으로 가서 걷기도 하고, 카페에서 나올 때도 룸메 남자친구가 앉아있던 의자까지 정리해서 나오기도 했고요.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엄청 착하고 바람직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죠. 영화 보고 나서 룸메랑 집에 들어갔는데, 룸메가 아까 그 남자가 저한테 소개팅 해주려고 했던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서도 흠칫 놀랐죠. 그런데 며칠 뒤, 룸메가 그때 그 남자랑 제대로 둘이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4시 영화 봤던 그날 이후에 그 남자가 룸메 남자친구한테 자꾸 제 얘기를 하더래요. 은근슬쩍 티 안 나게 물어보는데 워낙 쑥맥이라 그게 티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룸메 남자친구가 소개팅을 해보겠냐 물었고, 그 남자가 얼굴 벌개진 거 가리지도 못하고 그래 볼까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소개팅까지껏 한번 해보자 한 거죠. 연애 한번 안 해본 두 남녀의 만남은 코미디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리드해야 할지 모르는 남자는 대화를 중구난방으로 튀게 했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는 저는 개미 같은 목소리로 대답을 할 뿐이었죠. 넷이서 만났을 땐 괜찮았는데 둘이 만나니까 너무 낯간지럽고 어색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날 어찌저찌 밥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더라고요. 오늘 대체 무슨 대화를 한 건가, 뭘 먹었나 싶어서 웃기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남자와 그렇게 웃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남자도 저도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남들만큼의 편한 데이트가 서서히 가능해진 거죠. 남자는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제가 본 게 딱 맞았습니다. 몸에 배려가 배어있던 사람이더라고요. 위에 누나가 2명 있는데 누나들이 남자는 배려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답니다. 어릴 적부터 누나들의 조기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고 했죠. 식사 예절도 올바르고 감정 기복도 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머리까지 좋았습니다.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저 처음 만났을 때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공부밖에 모르던 범생이가 따로 없었더라고요. 놀지도 않고 정말 공부만 했답니다. 스트레스는 뭘로 풀었냐니까 농구하거나 축구하면서 풀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다닐 추억도 없었습니다. 친구랑 여행은 가본 적 있냐니까 대학생 때 MT 간 거 말고는 없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안 다니고 그렇다고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저 일밖에 모르던 일개미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는 이 남자 참 괜찮다 싶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남자가 흔하지 않잖아요. 잘생기고 착하고 똑똑하고 그러면서도 가끔은 어리버리해서 같이 있으면 재밌기도 했고요. 저랑 비슷한 듯 다른 그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10번쯤 데이트를 했을 때 남자가 미리 수없이 연습한 듯한 멘트로 고백을 했고 저는 당연히 그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참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둘이 놀이동산에 갔는데 둘 다 놀 줄 몰라서 사진 달랑 2장 남기고 놀이기구 3개 타고 온 적도 있었고, 처음으로 의견 안 맞아서 싸웠다가 하루도 못 가고 다음날 아침에 만나서 둘 다 펑펑 울었던 적도 있었고, 1주년 기념으로 여행 갔는데 호텔 예약을 잘못해서 24시 식당에서 밤새 떠든 적도 있었고, 참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다 좋았습니다. 그 어떤 순간도 남자친구가 밉다거나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저희는 참 예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3년을 만나고 남자친구가 레지던트를 마치고 펠로우가 되었고 그날 저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막상 프로포즈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은 생각에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남자친구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였나. 오랜만에 아버지랑 외식을 했습니다. 밥 먹는 내내 눈치를 보다가 슬쩍 남자친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아버지 표정은 엄청 충격을 받으신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에 저도 덩달아 놀랄 정도로 크게 충격받으신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내 혼잣말을 하시며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수연이도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우리 수연이 남자친구도 사귀고 잘 만나다가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빠, 결혼은 무슨,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왕 만나는 거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라면서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환경적인 것보다도 성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평소에 일 지각 안 하고 성실하냐, 대화할 때 반응은 잘해주냐, 길에 쓰레기 버리지 않냐 등등이요. 하나뿐인 가족이자 하나뿐인 딸이 이상한 놈 만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셨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심하실 수 있게 남자친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친구 얘기할 때마다 항상 경청을 해주시던 아버지는 언젠가부터인가 언제 한번 밥 한 끼 하자고 해라 라고 하시곤 하셨죠. 도통 시간 맞추기 어렵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직 결혼할 확신도 없는데 소개해도 되나 싶어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소개해드려도 되겠다 생각했죠.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는 날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는지 남자친구도 잘 알고 있었기에 남자친구는 아버지와의 만남에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저도 덩달아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만남이라니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때부터 집밥을 많이 해주셔서 손맛이 좋으시거든요. 일하느라 집밥 못 먹는 남자친구한테 장인어른 손맛 좀 보여주시겠다며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깜빡하고 못 산 게 있어서 잠깐 유한 마트 좀 다녀올게. 집에 들어가 있어. 네,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버지 말대로 남자친구와 먼저 집에 들어갔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만드시려는 건지 벌써 거실에 상이 펼쳐져 있고 주방에도 뭐가 한가득 있더라고요. 아버지 오시면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남자친구한테 제 방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독립한 이후에도 여전히 제 방은 그대로였거든요. 아버지가 매번 청소해 놓으셔서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첩 보고 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먼저 방에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셨습니다. 뛰어오셨는지 숨이 가쁘셨죠. 천천히 오시지 뛰어오셨어요?
우리 딸 기다리는데 어떻게 천천히 와. 배고프지? 아빠가 밥 금방 차릴게. 잠깐만. 그때 남자친구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나와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벗었던 신발을 다시 신으시고 황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가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뭐라 말도 안 나왔습니다. 마치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시는 모습이셨습니다. 놀라기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황한 저를 대신해서 남자친구가 급히 신발을 구겨 신었습니다. 내가 나가볼게. 아버님, 잠시만요. 남편과 남자친구는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나도 나가봐야 하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고민하던 그때였습니다. 30분쯤이 지나서야 두 사람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어쩐지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남자친구는 저와 아버지 눈치를 봤습니다. 밥은 제쳐두고 저희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쉽게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얘기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사실 두 사람 구면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구면이 아니라 근래에 몇 번이나 만났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둘 다 일만 하는 사람이라 접점이 없는데 어떻게 만났냐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짝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자친구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라고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대학병원에 갈 만큼 아플 일이 뭐가 있냐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저희 아버지가 간암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버지께 진짜냐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초기라서 수술만 받으면 좋아진대. 항암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여기 의사 선생님. 아니지. 수연이 네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무리 그래도 딸인 나한테는 말해야지. 왜 말 안 했어요? 걱정할까봐 그랬지. 괜히 짐 될까봐. 그날 너무 속상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을까 싶어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났습니다. 딸이 되어서 왜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저 결혼할 생각에 좋기만 한 철부지 딸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한참 동안 펑펑 울어서 눈 퉁퉁 붓고 아버지 해주신 진수성찬을 먹다가 또 울고 먹고를 반복한 하루였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정말 아버지 괜찮은 거 맞냐고, 심각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수술 잘 받고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서 또 엉엉 울고 그날은 정말 울기만 했습니다. 결혼이고 뭐고 일단 우리 아버지 수술부터 잘하자는 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는 수술을 받게 되셨고 수술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이라 회복도 빨랐고요. 앞으로 식단 조절도 잘 해야 하고 추적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치료해준 남자친구한테 큰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닿았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몇 달 뒤,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건강한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을 하면서 말이죠. 평생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가 앞으로의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의 손을 잡게 된 그 순간이 제게는 참 특별했습니다. 특별할 만큼 벅차고 감동적이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품에서 행복했던 것처럼 남편의 곁에서도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질 거라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그랬던 것처럼 결혼한 뒤에도 정말 단 한순간도 안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신혼생활도 행복했고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은 말할 것도 없이 황홀했죠. 사실 아이들 낳기 전에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품이라는 걸 못 느껴봤잖아요. 엄마의 냄새, 목소리, 체온, 그 어떤 것도 모르는데 그런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는 걸 미뤘었는데 남편이 많이 응원해줬습니다. 아버님이 당신을 사랑했던 그대로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아버님 한 명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당신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잖아. 그럼 그게 충분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남편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고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예쁜 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죠. 이 예쁜 것들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저희 아이들을 낳은 일입니다. 이 기쁨을 모르고 죽었으면 평생 한이 되었겠다 싶을 만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버지 생각이 물론 제일 많이 나지만 저를 낳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 생각도 자주 납니다. 저를 낳고 품에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셔서 얼마나 원통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저랑 추억을 만드셨다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만약에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때 다시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딸로 말이죠. 그땐 오래오래 살아서 어머니의 품을 많이 느껴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다음 생에 당연히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하고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지금 생 열심히 잘 살아야겠죠.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애들에게 최고의 엄마가 되어서 많이 사랑해줄 겁니다. 아버지가 제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저도 아낌없이 아이들을 사랑하려고요. 첫째 낳던 날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5살이라니 정말 애들은 금방 크네요. 이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도록 더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든 영원한 건 없으니까 후회하지 않고 아버지께도 많은 사랑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하신 거라서 식단을 잘 챙기셔야 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제가 잘 챙겨드려야죠. 아버지 덕에 건강식 공부도 하고 요리를 잘 못했는데 이제는 완전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할 때잖아요. 더 극진히 모시면서 최고의 효녀가 될 겁니다. 아버지 건강만큼은 제가 어떻게든 잘 챙겨드리려고요. 이제는 사연을 마쳐야겠네요. 저와 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